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7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회사 한결물산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주식이고요. 천주 취득 당시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이고 취득 부대 비용은 없답니다. 12월 31일 현재 기말 현재 주가는 4,000원이랍니다. 한 주당 주가가 4,000원. 애당초 취득했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평가 손실을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그지요? 오케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할 거다. 유가 증권의 분류 방법과 상관없이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틀린 내용 찾는 겁니다. 자, 1번 지문. 유가 증권의 분류 방법과 상관없이 단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요게 틀린 설명이 되겠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죠?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단기 순이익을 거쳐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킬 겁니다. 그와 달리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고 그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자본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그냥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거 거치지 않고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되어 버리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 1번 지문이 틀린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네요. 2, 3, 4 확인합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100만 원만큼 감소한다. 그지요? 어떤 경우든 모두 단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가증권의 자산금액은 동일하다. 그죠? 단기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자산금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4,000원 곱하기 1,000주 400만 원으로 동일할 거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4번.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만큼 감소한다. 그죠?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자본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 계상된 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본 조정으로 기록한답니다. 맞다 그죠? 동그라미 2번. 주식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라도 자본 총액은 증가한다. 맞다 그죠?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잖아. 그지? 차변에 현금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은 자본금 기록하고 할인 발행하면은 다시 숫자 가지고 회계 처리 분석합시다. 차변에 현금 80원 이렇게 들어오고요.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금액 100원이 적힙니다. 요게 할인 발행이잖아. 그죠? 그러면 20원만큼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조정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100원보다는 작게 80원만큼의 돈 들어오지만 어쨌든 자본 총계로 따지면 80원이라는 부분만큼이 자본이 늘어나잖아. 그지? 자산도 80원만큼 늘어나고 자본도 80원만큼 늘어나고 그지?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틀린 내용 찾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무상 증자와 주식 배당은 자본 총액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열심히 회계 처리 공부했었다 그죠? 요런 내용들. 차변도 자본 계정 과목, 대변도 자본 계정 과목이니까 자본 총계 자체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기 동그라미 4번이 그러면 1, 2, 3번이 맞으니까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겠다. 그지요? 자기 주식을 소각할 경우 자기 주식의 취득 원가와 최초 발행가액의 차이를 감자차손 또는 감자차익으로 분류한다. 여기 틀렸다. 그죠? 자기 주식은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외부에 팔아버리던가 처분하는 거 또는 소각해버리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지금 소각을 설명하는 거다. 그지? 자기 주식 소각하면은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던 자기 주식이 없어지니까 대변에 기록되고 차변은 자본금이 기록됩니다. 액면금액 기준으로 적었고요. 그 차이 금액을 감자차손 감자차익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뭐하고 비교한다고? 자기 주식이 취득원가 뭐 발행가액이 아니고 그지? 액면가액 그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판매 기업인 주식회사 한결의 3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은 얼마일까요? 매출 채권 구하는 거고요. 단기 매출 총이익은 180만 원, 전기 말 매출 채권 잔액은 80만 원, 단기 매출 채권 회수액은 200만 원, 뭐 이렇게 쭉 자료가 나와 있네요. 매출 채권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려보면 될 겁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거 뭐 외상 매출금도 해당될 거고 받으러옴도 해당될 건데요. 그냥 그 두 개 합해가지고 매출 채권으로 분석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전기말 잔액이 기초금액이다. 그지? 8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단기 매출채권 회수액, 매출채권을 돈으로 회수했다 이겁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렇게 기록되는 거니까 총계정 원장에서는 오른쪽에 기록될 겁니다. 매출채권이 감소하는 거니까 200만 원 적어주고 전기말 상품 잔액은 7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은 250만 원, 단기말 상품 잔액은 85만 원. 아, 요거는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그죠? 그러면 요 아래 적어 볼게요.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나의 자리 자산이니까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70만 원. 상품 매입 250만 원. 기말 금액 85만 원. 그러면 매출 원가 얼마 기록됩니까? 얼마 계산됩니까? 70만 원 플러스 250만 원 하면은 320만 원 계산되거든요. 여기서 85만 원 빼면은 235만 원 그렇게 계산됩니다. 요게 매출 원가입니다. 자, 매출 원가가 235만 원인데 매출 총이익이 18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라는 겁니까? 매출액은 235만 원하고 180만 원하고 두 개 더한 금액이 되겠지요. 415만 원 나옵니다. 요게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은 현금으로 바로 받는 현금 매출도 있을 거고 외상거래인 외상 매출도 있을 겁니다. 외상거래일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 대변의 매출액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현금 매출액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현금 매출액 자료를 빼면 그게 외상 매출액이 된다 이겁니다.
대손상각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답니다. 자, 현금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75만 원이라고. 그래서 매출액이 415만 원인데 현금을 그냥 바로 받아버리는 현금 매출이 75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외상 매출이 되겠다 이겁니다. 4150000에서 75만 원 빼면은 340만 원 나옵니다. 요게 외상 매출이고 회계처리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매출 채권이 기록되니까 요 340만 원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매출채권의 총계정 원장에서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되니까 그지? 여기에 적히는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그게 기말 금액 아닙니까? 그죠? 기말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요 두 개 앞에 보면 42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42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220만 원 그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매출 채권과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쫙 그려가지고 금액 딱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정하는 X1년도 7월 1일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취득했고요. 추적 내용 연수 10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 상각이랍니다. 정부로부터 상환 의무가 없는 5만 원의 보조금 받았고 X3년도 7월 1일에 동기계장치를 30만 원에 처분할 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취득원가에서 정보보조금을 차감하는 원가 차감법을 사용한답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이다 그죠? 정보보조금 받으면 취득원가에서 그 부분만큼을 차감 형태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X3년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X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회계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물을 보면. 그래서 그 점에서 조금 아쉽고 문제 수정해서 학습하기로 합시다. 취득한 거 X1년도 1월 1일에 취득했고 처분하는 것도 X3년도 1월 1일에 처분하는 걸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해 둡시다. 됐지요? 수정하고 출발합니다.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취득원가, 국고보조금,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서 장부금액 기록될 겁니다. 취득원가는 50만 원으로 동일하고 자, 국고보조금 처음에 5만 원만큼 국고보조금 받았다 그지? 50만 원짜리 기계 샀지만 5만 원은 나라로부터 받은 돈으로 결제한 거니까 회사가 생돈 준 거는 45만 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시한다 이겁니다. X1년 초에. X1년 말 되면요. 국고보조금이 5만 원에서 조금 작아집니다. 감가상각비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어납니다. 그죠? X2년도 말에도 여기서 다시 좀 국고보조금은 작아질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좀 더 늘 거고 그렇게 해서 장부금액이 움직일 거고요. 우리는 요 맨 아래쪽에 기록되는 장부금액만 딱 잡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45만 원짜리 기계다 이겁니다. 그거를 10년 동안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하니까 1년에 금액이 얼마만큼 감소되면 되겠습니까? 45만 원이 4만 5천 원씩 금액 따박따박 감소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45만 원에서 45,000원 빼면요 405 000이 될 거고 X 1년 말에는 그 다음에 X 2년 말에는 36만 원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림으로 우리 교재에서도 공부해 보았다 그죠? 그림으로 굳이 정리한다면 요렇게 될 겁니다. 5년 아닙니까? 그죠? X 3년 말, X 4년 말, X 5년 말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취득가 500만 원 금액을 여기 적을게요. 550만 원 그죠? 50만 원 취득가. 정부 보조금이 얼마다고? 5만 원. 그지? 취득원가 50만 원에서 정부 보조금 5만 원 차감한 요 45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취득원가 5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점점 생긴다 그지? 내용 연수에 걸쳐서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 늘어난다 이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정부 보조금은 점점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5만 원 이거는 그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있는 요게 이제 장부 금액으로서 45만 원이 이렇게 금액이 점점 작아지게 된다라고 우리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X 2년도 말까지 회계 처리를 따박따박 하면은 장부 금액이 36만 원이 딱 되는 상태인데요. 그거를 X 3년도 1월 1일에 그 다음 나는 이제 팔아먹는다 이겁니다. 36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30만 원에 파니까 어떻게 6만 원 손해봤다라고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계 처리해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6만 원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정답은 4번. 됐지요?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잘 연습해 두시고요. 참고로 뭐 회계 처리는 우리 그 처분할 때 회계 처리는 교재 해설에 제가 소개해 드렸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X 1년 기말 주식회사 백두산의 단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내용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제5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5기는 X 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랍니다. 처분 예정일은 언제라고요? 주주총회 열리는 날이고 주주총회는 해당 회계 연도가 X 1년도 그지? X 1년도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2월 또는 3월 즈음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 X 2년도 2월 25일에 주주총회 열릴 예정이다 이겁니다. 자, 과목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5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된답니다. 상세 내용 봅시다. 정기로부터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 5억 원이었고요. 단기 순이익이 5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5억 원과 5천만 원 합한 5억 5천만 원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집계될 수 있을 거고 요 금액이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으로 딱 기록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로마자 2번 임의 적립금 등의 이익 실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데 시험 문제다 보니까 하나 등장시켰네요. 요 뜻입니다.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임의 적립금을 적립해 놓았답니다. 나중에 돈 쓸 때가 있으니까 주주총회 때 배당으로 홀랑 가져가지 말고 적립을 좀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천만 원 요 금액만큼은 이제 적립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싹 이름 바꾼 다음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배당으로 받아가자라고 결의했다 이겁니다. 그거의 이름 뭐라고? 임의 적립금 등의 이익. 그러면 이제 배당할 수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원래 작년도부터 넘어온 거 5억 원 있었는데 올해 단기 순이익 발생해가지고 5천만 발생해서 5억 5천만 원 그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3천만 원만큼 더 배당할 수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늘어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5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늘어날 거라고.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서 이제 처분 금액이 딱 결정되면 그 금액 차감해 가지고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기록될 거다 이겁니다. 자, 처분 내용 보니까요.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을 얼마를 해야 되고 현금 배당 1억 원 한답니다. 자, 그다음 자료. 자본금은 10억 원, 이익 준비금 잔액은 3억 원. 상법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익준비금 적립하기로 한답니다. 상법 규정에 이런 거 있었다 그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액의 10%만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익준비금 잔액이 자본금의 2분의 1, 5억 원에 도달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그죠? 금전 배당액의 10%만큼 그냥 전부 다 적립해야 되구나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금전 배당액 얼마요? 1억 원이잖아. 그지? 요거의 10% 1,000만 원만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처분하는 금액의 토탈 합계액은 1억 1,000만 원 될 거고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된다고? 5억 8천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뺀 4억 7천만 원 될 겁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금액 채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용은 주주총회 열려야지만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회계 처리는 내년도, 즉 X2년도 2월에서야 차변, 대변 회계 처리가 된다. 따라서 X1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 5억 5천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로마자 2번 내용 임의 적립금 등은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익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X2년도 주주총회 열릴 때 확정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 3번 내용은 X1년도 12월 31일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발생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X1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X2년도 2월에 가서야 차변, 대변 그렇게 회계 처리되어서 장부에 반영될 거다. 아시겠죠?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모든 분석 끝났고요. 열심히 분석한 결과값을 여기 1억 1,000만 원 이렇게 메모했고 4억 7천만 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자, 요 내용 낙서 좀 지우고 이제 지문 파악 시작합니다. 자, 지문 파악하기 전에 오타 하나 있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재 혹시 요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교재가 있을 겁니다. 그거 죄송한데 5천만 원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기출문제에서 숫자가 너무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좀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표에서는 수정했는데 아래쪽 지문에서 수정 안 한 상태로 출간된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수정하시고요. 5천만 원으로 지문 내용의 자 이제 틀린 내용 파악하는 거 시작합니다. 1번 단기말 X1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다고? 5억 5천만 원이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5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기록되고 뭐 아래쪽의 변동 내용 이런 것들은
X 2년도 2월에 가서야 회계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단기 말 X 1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사업확장 적립금의 잔액은 전기보다 3천만 원 감소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겁니다. 감소한다는 내용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X 2년도 2월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X 1년도 말 재무상태표에서는 요 감소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 그대로 기록되는 거다. 요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묻고 싶은 포인트가 딱 빤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 정답. 3, 4번 확인합시다. 이익잉여금 처분액 총액은 얼마? 1억 1천만 원이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천만 원이다.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6번. 주식회사 한결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전 공정을 통해서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평균법에 의할 경우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십시오.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다, 그지? 제공품에 대해서 물량으로 파악해 봅시다. 기초 제공품 4,000개고요.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 70% 같은 거 고려한다 안 한다? 전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착수량 16,000개. 그러면 2만 개라고 파악할 수 있고, 완성량 15,000개, 기말 제공품 5,000개, 완성도는 60%입니다. 자, 재료비, 가공비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 파악합시다. 15,000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5,000개에 대해서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60% 같은 거 고려하지 말고 5,000개 곱하기 100% 5,000개로 계산하고요. 가공 원가는 균등하게 야금야금 발생하니까 5,000개 곱하기 60% 3,000개로 계산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재료비 뭐 2만, 가공비 18,000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 구했고요. 재료비, 가공비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원, 가공비 15원. 됐죠? 이 상태에서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하랍니다. 그러면 13원 곱하기 5,000개 플러스 15원 곱하기 3,000개 그렇게 계산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곱하기 13 하면은 65,000, 그다음에 15 곱하기 3,000 하면은 45,000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두 개 더하면 11만 원 계산될 겁니다. 정답 2번.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조금 지겹다, 그지?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구한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자체를 딱 이렇게 제시해 줬다 이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 걸로 분석할 수 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제조간접비 부족 배부차에 10만 원을 배부한다고 할 때 매출원가 조정법과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 중
어느 것의 순이익이 가장 작게 나타날까요? 자, 배분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 우리 세 가지로 공부했었다, 그지? 매출 원가 조정법, 매출 원가에서 그냥 바로 반영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법,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비례 배분법, 그렇게 공부했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조금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그죠? 매출 원가 조정법하고 총원가 비례 배분법, 이게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내용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다 이겁니다.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이라는 건요, 별거 아니고, 자, 배분 차이를 총원가 비례 배분법은 뭘로?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로 배분하는데 요 금액 자체의 금액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은 이제 기말 제공품 금액 중에서 분석을 해보면 요 금액에 섞여 있는 직접 재료비도 있고 직접 농업비도 있고 제조 간접비도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내용을 분석할 수 있을 거고, 기말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요 금액에서 직접 재료비는 얼마고, 직접 농업비는 얼마고, 제조 간접비는 얼마다라고. 매출 원가도 분석하려면 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요 세 금액 다 합한 요 금액 전체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딱딱 안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섞여 있는 지금 뭘 조정하는 거, 뭘 처리하는 겁니까? 배분 차이를 조정하는 거고, 처리하는 거고, 배분 차이라는 건 뭐에 대한 제조 간접비에 대한 배분 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에 섞여 있는 제조 간접비 금액만 싹싹 발라낸다 이겁니다. 요 금액을 발라내 가지고 요 금액 비율대로 조금 더 안분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한 방식을 고안해 보았고, 이름이 뭐다고?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이다 이겁니다.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겠다, 그죠? 요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요 중에서 순이익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다 이겁니다. 정답은 뭐겠습니까? 배분 차이, 부족 배분 차이라는 건 뭡니까? 배부했던 금액보다 실제 발생 금액이 더 크다 이거다, 그죠? 그러면 원가가 지금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전부 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방법, 매출 원가 조정법이 단기 순이익이 제일 작게 나타날 거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총원가 비례 배분법과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 중에서 어떤 것이 단기 순이익이 더 작은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둘 중에 뭐가 단기 순이익이 작은지 모르더라도 정답은 찾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당연히 매출 원가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단기 순이익 제일 작을 거니까.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주식회사 한결의 6월에 수행된 3개의 작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55,800원, 제조원가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9원이랍니다. 작업 번호 601과 작업 번호 602는 6월에 완성이 되었고요. 작업 번호 603번은 미완성 상태인 경우, 작업 번호 601에서 생산한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결의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랍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는 다른 게 아니고 603번만 미완성 상태니까, 그지? 요 내용의 요 작업에 대한 원가를 구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직접 노동 시간당 9원이랍니다. 배부율이. 자,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직접 노동 시간 전부 합해 보면 얼마입니까? 2,400 플러스 2,000 플러스 1,800.
6,200시간입니다. 배부율이 얼마라고요? 배부율이 9원이랍니다. 됐습니까? 6,200시간 곱하기 9원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옵니까? 55800 나옵니다. 됐죠? 문제에서 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55800원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잖아. 이 회사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다. 됐지요? 오케이. 자, 601번에 대해서 제조간접비 배부금액 얼마입니까? 9원 곱하기 직접 노동시간 2,400입니다. 9 곱하기 2,400입니다. 아이고, 9 곱하기 2,400 하면은 216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602번 안 물었으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603번 구해봅시다. 1800시간 곱하기 9원입니다. 16200 됐습니까? 603번에 대해서는 요 세금액 전부 합한 거를 그냥 구하고 물어보고 있고요. 문제에서 33400원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정답 구했으니까 여기 메모할게요. 33400. 그 다음에 601번은 단위당 원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요 세금액 합하면 일단 얼마입니까? 요 세금액 합하면 9,000원 플러스 19200 플러스 21600 하면은 49800 나오거든요. 요거 나누기 몇 개? 4,000개지 뭐. 그러면 한 개당 12.45원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금액이 적혀 있는 게 정답이 될 거고요. 12.45랑 33400 되어 있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주식회사 엉터리는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하십시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가 배분되었는데 이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에 해당한답니다. 자, 원가의 흐름을 사용해 가지고 금액 유추해 보면 되겠네요. 자, 제공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려봅시다.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에 대한 언급 자체는 없네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 700만 원이랍니다. 됐습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65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0원으로 가정한다면 기말 제공품 50만 원 되겠구나. 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가 배분되었답니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3개 합한 겁니다.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랍니다. 그 다음에 이는 제조 간접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에 해당한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700만 원이니까 그 금액의 25%가 얼마입니까? 700만 원 곱하기 25%. 175만 원 나옵니다. 그게 여기 적을게요. 요 아래쪽에. 제조 간접비가 175만 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의 50% 금액이랍니다. 요게.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는
175만 원 곱하기 2 한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750000 곱하기 2 하면은 350만 원 나옵니다. 여기서 직접 재료비 요거 더한 거가 얼마 나온다고요? 700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 얼마라고? 700만 원에서 350만 원 빼고 175만 원 빼면 되겠습니다. 얼마? 175만 원 계산됩니다. 됐지요?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한국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제품 A, B, C 세 가지의 등급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순실현 가치법에 의해서 제품 A에 배부될 결합원가 금액은 얼마일까요? 순실현 가치법으로 결합원가 배분한답니다. A에 배부될 원가 구하자. 자, 50개 곱하기 800원, 그게 최종 판매로 얻는 금액이고, 그거 위해서 추가 공원가 1000원 드니까, 그지? 50 곱하기 800 마이너스 1000원, 그렇게 기록한 게 순실현 가치 금액이 될 겁니다. 50 곱하기 800 마이너스 1000 하면은 39,000원 나옵니다. 여기에 적을까요? 39,000원. B는요. 90개 곱하기 500원 마이너스 8,000원 하면은요. 37,000원 나옵니다. C는요.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 가격만 나와 있고 추가 공원가 최종 판매 가격 없답니다. 요거 자체가 최종 판매로 얻는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30개 곱하기 800원 하면은 24,000원 나옵니다. 요거 세 개 합해 보면 1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A는 비율로 따져볼 때 39%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총 결합원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39% 오고 그러면 39만 원 나옵니까? 요만큼을 배부받을 것이다.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11번.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3년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랍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 반영되어야 되는 세무조정사항은 각각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네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서식, 모든 세무조정을 기록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는 빠진다, 그지? 기부금 시부인에 대한 기부금 한도 시부인에 대한 내용 두 가지, 즉 한도 초과액,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정기로부터 넘어온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단기 송금 산입액 거고 두 가지만 빼고 모든 세무조정이 기록된다고 했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에 있어서 을표는 모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혀있는 모든 세무조정 중에서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되는 것만 기재된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록되는 세무조정. 비지정 기부금 당연히 기록됩니다. 송금 불산입, 기타 사후 유출로. 접대비 한도 초과액 기록될 거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기록될 거고,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 요거는 세무조정이긴 하지만 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록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년 1월 2일이 만기인 약소금으로 지급한 법정 기부금 이것도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지정 기부금과 엄기부금은 기부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이긴 하지만 그거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힌다라고 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히는 내용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라고 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표에 반영되는 거는 요 네 개 중에서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항목을 출연하면 되겠다. 그죠? 비지정 기부금은 기타 사유 출연이니까 아니고, 저대비 한도 초과액 기타 사유 출연이니까 아니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유보다 이겁니다. 기부금이 유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라고 보면 되겠다. 정답은 4개, 2개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월합세금 계산서를 설명하는 내용. 2번. 월합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것도 맞다, 그죠? 3번. 관계 증명 서류 등에 의해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해가지고 재화용역 공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것도 맞다, 그죠? 월합세금 계산서의 스타일을 세 가지로 우리 또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 2, 3번이 맞으니까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공급일이 5월 31일인 거래에 대해서 7월 10일에 발급했다면 공급받는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 물건 사오는 사람 입장에서 지연 수치라면 가산세는 좀 내지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 미수치라면 매입세 공제 자체를 아예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지연 수치와 미수치의 기준점은 언제라고요? 해당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5월 31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언제? 7월 25일이다 이겁니다. 7월 10일은 7월 25일보다는 빠른 날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경우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가산세만 내면 된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 공부한 거고요. 거기에 출제되었네요.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내가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세금 부분을 연말정산 통해서 다 처리해 주니까 굳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낸 세금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서도 그 실질 성격이 근로소득과 유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자, 나는 다른 소득 하나도 없고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다. 그럴 경우도 회사에서 나의 소득에 대해서 다 연말정산 통해서 세금 다 납부하는 절차를 다 정상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해버리니까 나는 굳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더라도 달라질 세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뭐라고요? 근로소득도 있고 연말정산 사업소득도 있다 이겁니다. 둘 다 있으면은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쳤겠지만 그 두 금액을 합해가지고 다시 세금 계산해 보면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누진 세율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요 1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해석을 위한 내용은 전부 다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이미
원천징수 또는 염화자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냈던 세금이 달라지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한다고 했다.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런 스타일로 막 이렇게 꼬았다가 저렇게 꼬았다가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2, 3, 4 확인할게요. 2번 이런 근로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맞죠? 전부 분리가 돼야 된다고 했다. 3번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 수증이익으로 충당된 2월 결손금은 종합소득금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 채무면제이익 또는 자산 수증이익으로 2월 결손금 보전하는 것 법인세법에서 공부했다 그죠? 소득세법에서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맞다. 4번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공동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본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공부한 적 없다 그죠? 시험에서 생소한 지문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키포인트로 답을 딱 자신감 있게 찾으면 된다. 참고로 소개해 드릴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개인입니다. 두 사람이 동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 동업을 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일단 소득금액 계산해야 될 겁니다. A라는 개인, B라는 개인이 동업하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 일단 세금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그 하나의 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봐가지고 열심히 세금 계산한다 이겁니다. 접대비 같은 거 한도 다 계산해봐야 될 겁니다. 법인세법과 동일한 로직으로 다 계산해 본다고. 그렇게 열심히 세금 계산해가지고 그 세금 금액을 이제 두 사람이 동업하는 두 사람이 이제 나눈다 이겁니다.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요 내용은 뭐 그 하나의 회사, 사업장 있잖아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열심히 세금 계산할 때 그 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봐가지고 세금 계산 열심히 하자 그 내용입니다. 문제 14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저한세는 과다한 조세 감면으로 인한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맞겠다 그지요? 2번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 그죠? 최저한세보다 이미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면 뭐 건드릴 거 없는 거지. 3번 최저한세로 인한 조세 감면 배제 순서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와 과세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모두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 이거 틀렸다 그죠? 내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배제 순서를. 과세기관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딱딱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정답 3번. 4번 확인합시다.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려면 일단 출발점에 뭐라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세금 깎아주는 규정이 딱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 15번.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다 그죠?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된다든가 또는 고정자산을 구입했다든가 이런 두 가지가 대표적인 조기환급 케이스인데 그런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 조기환급 받을 때 한 달 또는 두 달 단위로 조기환급 신청할 수도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예정 확정 신고하듯이 세 달 단위로 조기환급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정 신고할 때 우리는 조기환급 신청 원합니다라고 체크만 딱 하면 그냥 예정 신고하고 나서 15일 이내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 특허권 등 무형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형자산도 당연히 인정된다.
3번 초과 환급받은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다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작게 납부했을 때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환급을 많이 받은 것도 환급 불성실 가산세 낸다고 했다. 4번 내용 확인할까요?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 세액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된다. 맞는 말이다 그죠? 조기환급 사유가 없다면 할 수 없어. 예정신고 때는 환급 못 받고 확정신고 지나고 나서 환급 때는 일반 환급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거.